얼마나 떨어지더라도 굉장히 완만하게 떨어질 것이다 라는 기본적인 베이스는 두 차례 떨어지면서 완만하게 바이오 지수 자체가 상승하는 그림을 그리고는 있거든요. 회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혜진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번에 또 모시고 이번에 다시 또 모시게 됐는데 네. 이번에도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많아서 네. 특별히 모시게 되었는데 이렇게 또 앉아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근에 좀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대표님? 저도 이제 교육을 하면서 바이오 교육 이제 강좌를 개설을 해서 굉장히 좀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자료 준비도 하고요. 네, 실제로 찍기도 하고. 워낙 작년 말부터 사실 시장이 최근 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제약바이오 산업이 워낙 계속 좋았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대표님께서도 하실 일들도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최근에는 또 조정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네. 아마 많은 분들께서도 단기적으로 제약바이오 관심을 가졌던 분들이 조금은 좀 걱정하실 것 같아서 네. 오늘 이 부분 대표님께 좀 많이 여쭙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최근의 조정세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1분기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현재 시점을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작년 말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의외로 꽤 괜찮았습니다. 작년 11월, 12월 해서 시장이 한 20% 이상 상승하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연초로 들어올 때 지금은 뭐 그렇게 이슈가 되지 않지만 미국 경제가 경착륙할 수도 있다. 그런 이슈가 지배적이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경제가 망가지지 말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들이 가지고 있었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물가도 걱정이 됐었죠. 경기도 안 좋아지는데 물가는 잡히지 않고 이런 우려들이 굉장히 있었는데 그 다음번부터 나오는 그런 데이터들을 보면은 경제는 조금씩 좋아지고 있구나라는 게 미국 경제가 의외로 탄탄하다 이런 지표들이 나오면서 그 물가 지표는 약간 엇갈리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는 탄탄하고 물가는 그냥 6월 정도에는 내릴 수 있겠다. 금리 인하는 내릴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정리되면서 미국 시장도 작년 말에 좋았었는데 올해 초도 2월까지 올랐죠. 네. 그러면서 저점 대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사실. 그러면서 기업들 실적도 그 퍼포먼스도 굉장히 좋았고 그러다가 미국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월 27일 정도부터 약간 삐그덕됩니다. 뭐냐면 미국 경제는 탄탄한 게 확실하다. 네네. 그런데 문제는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을 것 같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좀 돌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3월 중순으로 오면서 이제 그 금리를 조금 더 지연시킬 것 같다. 인하를 지연시킬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굳어졌죠. 그렇죠. 그게 시작된 게 미국이 항상 좀 빠르거든요. 그런데 2월 27일부터 그런 이제 그 미국에서는 조금 빠르게 반영하는 그 흐름들.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조금씩 이제 우하향하는 그런 모습들을 3월 달 들어와서는 확연하게 이제 미국에선 보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핵심 기업들인 뭐 유한양행이라든가 그다음에 알테오젠 또 HLB 같은 경우에도 주가들이 주요 큰 종목들이 계속 올랐어요. 예. 3월 달까지.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계속 조정받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좋은 그러면서 기이하게 이 갭이 벌어지는 현상이 오래간만에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계속 이제 제가 이제 언급을 했던 거는 그래도 계속 오르기 위해서는 미국이 어느 정도는 다시 턴해주는 모습이 나와야지 계속 벌어지긴 힘들다라는 그런 영상들을 좀 보내드렸었는데 계속 그리고 나서는 뭐 계속 조정이 어제까지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반면 이제 우리나라는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하고 4월 들어오면서 급격하게 이제 하루 만에 뭐 9%, 10% 조정세가 나타나고 그 후로도 계속 부진한
흐름이 나오면서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이제 발발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지켜놓고 보면은 물가, 그 다음에 금리가 가장 중요한 변수고 지금까지도 지배하고 있는 변수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사실 작년 말부터 올해 초 계속 제약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이 근본적으로 좋았던 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었잖아요. 그러다가 3월 이후로부터는 그 기대감이 계속 미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씩은 실망하게 되고 오히려 요즘 들어서는 물가가 계속 오르니까 이러다가 금리 인하 못하는 게 아니냐, 오히려 또 금리를 올려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또 매파적인 분위기까지 나오니까 이게 또 제약바이오의 투심이 더 악화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결국 중요한 게 금리잖아요. 그럼 대표님께서 보시는 금리 방향성은 좀 어떤지도 궁금하네요. 그 연초에는 올해 이제 저도 한 3번 정도는 인하할 것이다. 6월 정도부터는 떨어지면서 이제 인하하면서 연중에는 한 3번 정도 인하할 것이다. 이렇게 봤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이제 뭐 CME 페드와치 내용을 보면은 7월 달이 거의 반반까지 간 것 같아요. 할 거다 아니다. 그리고 보수적으로 보면은 9월부터는 인하할 것이다. 확률이 한 70% 이상 9월은 왔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본다 그러면 9월부터 한 2차례 정도 금년에 인하하지 않을까. 지금은 이제 좀 보수적으로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연초 대비 보면은 3차례에서 한 2차례 정도 후퇴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계속 좀 이 기대감 자체가 계속 조금씩 떨어지다 보니까 원래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 뭐 6, 7차례 하겠다 하다가 3차례로 줄고 이게 또 2차례로 줄고 어찌 보면 좀 더 줄을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아직 물가가 완벽하게 잡힌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보니까 파월 연준 의장이 이 목표 물가까지 가는 게 생각보다 좀 더 길어질 것 같다라는 발언까지 하니까 이게 사실 조금은 시간 싸움이 더 길어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앞으로 나오는 또 경제 지표를 계속 이제 관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또 너무 한 방향으로 쏠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금리는 마냥 올라갈 것 같고 미국 경제는 또 마냥 탄탄할 것 같고 이렇게 이제 한쪽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계속 만약에 올린다 그러면은 올린다고 가정을 하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시 올린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 수순은 오히려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사전에 물가를 확실하게 잡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 기회는 굉장히 더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리도 계속 올리고 미국 경제도 계속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한 방향으로 생각하는 거는 위험하고 어찌됐건 균형은 맞춰 갈 텐데요. 이 물가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최근에 이제 지정학적 위험 이런 것까지 계속 가중이 되고 있고 기존에 전쟁이 뭐 벌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또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황은 그렇게 뭐 썩 좋지는 않은데 어찌됐건 물가 이제 수준을 좀 지켜봐야 되고 지금으로서는 한 2차례 정도는 인하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지금 이 모든 원인 자체가 물가부터 시작된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를 완벽하게 금리를 높이더라도 좀 잡고 간다면 나중에는 사실 경기만 또 신경 쓰면 되는 부분이라 그때는 사실상 더 좋은 기회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말씀하신 거네요. 네. 그런데 물가에 대해서는 확실히 자신은 없는 게 워낙 이제 미중 관계가 굉장히 더 격화되는 그런 현상이잖아요. 블록화되면서 이게 물가를 올리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가격이 싼 데에서 구매하는 게 아니라 좀 비싸더라도 그냥 우리가 할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가에 대한 것들은 조금 더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잘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거. 그럼 대표님 이제 제가 또 궁금한 게 결국 최근까지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좋았던 건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이었잖아요. 그럼 이게 실제로 올해 뭐 하반기 중에 금리를 실제로 뭐 한두 번 인하한다고 봤을 때
그때는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이 좀 가능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당연히 이제 글로벌 경쟁력 있는 업체들 중심으로 올라갈 것이다. 제가 이제 오늘 여기에 오다가 계속 이제 저는 그 XBI라는 그 미국 바이오텍 ETF 지수하고 네. 10년물 국채금리를 이제 보면은 거의 거꾸로가 이제 반대 방향이거든요. 네, 예, 항상. 그래서 조금 더 장기적으로 한번 그려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이게 금리가 완전히 급격하게 이제 줄어들거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이제는 잘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떨어지더라도 굉장히 완만하게 떨어질 것이다. 라는 기본적인 베이스는 두 차례 떨어지면서 완만하게 그 바이오 지수 자체가 상승하는 그림을 그리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핵심적인 종목들은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논리는 그 금리가 높은 수준이지 않습니까? 네. 그 과거 대비 높다는 수준이고요. 그래서 이제 기술의 혁신이 있는 업체들은 그거보다 훨씬 더 혁신이 빠른 속도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매년 상승하는 물가가 상승하는 속도보다도 혁신의 상승 속도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주가는 훨씬 더 기회가 있다,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반기 한 두 차례 정도 금리가 인하된다 그러면 굉장히 환경은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많은 부분 기존의 업체들은 내성을 많이 가졌거든요. 네. 네. 그리고 현금도 의외로 연초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미국도. 예. 그래서 자금 조달하기가 의외로 괜찮았습니다. 2021년이 자금 구하기 상당히 좋은 피크였었는데요. 2021년 수준까지도 비슷하게 갔어요. 통계를 보면. 그래서 연초에 필요한 자금들은 어느 정도 고에 났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연구개발만 착실하게 진행된다 그러면 종목별로 보는 게 향후에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주가 전체를 망가뜨리지 않는다 그러면 네. 그 안에서의 기회들은 충분히 이제 있지 않을까. 그리고 결국 뭐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연된다 해도 방향성 자체는 계속 유지 중이기 때문에 결국 금리 인하가 되기만 한다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약바이오 지수가 그래도 우상향을 할 것을 우리는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안에 있는 핵심 기업들을 좀 더 이번 조정 기간에 집중해 보자라는 좀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는 걸까요? 예, 맞고요. 그 글로벌 경쟁력 있는 업체들은 이렇게 대외 변수가 굉장히 어지러울 때 뭐 같이 떨어질 수는 있는데 올라오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그런 기대감이 항상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우려를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대표님 이런 핵심 기업들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찾아보는 게 좋은 건가요? 현재 그 이제 힌트를 얻는 게 글로벌 트렌드에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술 트렌드에 확실히 맞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거는 주요한 학회에서 그런 트렌드들이 밝혀집니다. 최근에 끝난 AACR에서도 그런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번 AACR에서도 작년도에 그 히트를 쳤던 ADC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요. ADC가 기존의 그 뭐 표적 항암제에서 이제 면역 항암제로 가고 면역 항암제에서 이제 ADC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게 지금의 이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거든요.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 같은 게 많은 암을 치료하기는 하지만 그 특정 암이라 그러면은 그 암의 한 20-30% 정도 환자밖에는 치료하지 못하거든요. 나머지 환자들에 대한 언맷 니즈가 큽니다. 미충족 수요가 크다 보니까 이 부족한 부분을 누가 메꿔줄 거냐 하는 부분인데 ADC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지금 현재 그 시장에서의 분석들이고요. 그러니까 빅파마들이 작년도에 너나 할 것 없이 이 ADC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올해에도 이제 그런 흐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이제 치료 효과는 좋은데 안전성 문제가 약간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AACR에서 이번에 이제 강조를 한 거는 어떻게 하면은 부작용을 좀 줄일 수 있을까라는 측면. 치료 효과는 좋지만 부작용이 심해서 환자들이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크다 보니까 안전성을 더 키우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이제 약물 이제 항체에다가
약물을 결합한 링커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 링커 약물을 조금 더 변화시키면서 안전성을 확보하겠다. 이런 연구들이 이제 많이 이번에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ADC도 어찌됐건 링커와 약물을 잘 결합할 수 있는, 그래서 안전성을 떨어뜨리면서도 치료 효과를 높이는 그런 쪽에는 상당한 기회가 앞으로 있을 것이다. 그리고 ADC는 앞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화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리가캠 바이오라든가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TPD라는 단백질 분해제 같은 단백질 문제가 되는 그 항원 단백질을 내성이 생기면은 유전자 변이가 생기고 유전자 변이가 생기면 이 항원 단백질의 모양이 변합니다. 모양이 변하다 보니까 이 기존의 약물들은 와서 결합을 해야 되는데 모양이 변해 있으니까 블럭이 변해 있으니까 이 껴 맞출 수가 없는 거죠. 블럭을 껴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TPD는 이 문제되는 이 단백질, 암세포 표면에 있는 단백질을 아예 분해해서 없애버리면 될 거 아니냐 이런 발상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ADC라든가 이 TPD 이런 그 모달리티들이 굉장히 이제 성과들을 많이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은 기존에 이제 치료하기 굉장히 어려웠던 모달리티들을 많이 공격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췌장암이라든가 또 대장암이라든가 기존에 이제 치료하기 굉장히 어려웠던 암들을 많이 연구하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트렌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쪽에 자꾸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을 발굴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국내 기업들이 사실 이런 것들을 갖춘 기업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네, 거의 대부분 해외 기업들이 많지 않나요? 해외 업체들이 또 앞서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없다기보다는 우리나라는 약간 이제 그 늦는 거죠. 어떻게 보면 걔네들은 벌써 나가서 돈을 벌고 있는 사회인이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고등학생 아주 뭐 고등학생 유망한 그 다음에 대학생 이 정도입니다. 우리도 바로 이제 나와서 그 활동할 수 있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그 아주 막바지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도 있고요. 아직 고등학생 기업들 이렇게 좀 느리게 우리는 가고 있다. 후발주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술력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약간 임상 단계로 보면 약간씩 늦어요. 걔네들은 임상 3상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임상 1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 격차가 한 2, 3년 벌어져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기술 격차 이런 거를 어찌됐건 임상도 기술 격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리 경험하고 또 이제 안 좋았던 부분들을 개선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 업체들이 확실히 많고 그런 측면에서는 미국 업체들을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된다. 특히 이제 중요한 아까 같은 TPD 같은 모달리티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의미 있게 지금 임상 2상, 3상이 올라오고 있는 업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TPD에 대한 단백질 분해제에 투자를 해야겠다. 그러면 아무래도 미국 기업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죠. 대표적으로는 미국 기업 어떤 기업이 있는 건가요? 이쪽으로는? 그 미국의 아비나스라든가 네, 그다음에 누릭스라는 NURIX라는 기업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많은 업체들이 있거든요. 이런 게 지금 새롭게 특히나 이번 또 AACR 학회에서 주목된 이제 글로벌 트렌드 좀 걸맞게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기업들도 같이 한번 관찰하면서 공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표님 아까 이제 말씀하시는 중에 유독 이번 단기적인 시장이 꼬꾸라지기 전에 국내 기업 중에서 알테오젠이라든지 HLB 혹은 뭐 삼천당제약 이런 기업들이 좀 유난히 강했다라고 하셨는데 얘네들은 왜 유난히 강했었던 건가요? 매출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벤트들을 다 이제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크하고 기존의 그 제형 변경 그 계약을 다시 이제 변경을 했죠. 그래서 이제 키트루다의 독점권을 부여하는 PD-L1 관련해서 독점권을 이제 부여하는 PD1이죠. 독점권을 부여하는 그런 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해서 계약 조건이 변경이 됐고요. 향후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물론 이제 몇 가지 이제 변수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노출되지 않은 그런 계약 조건들이 있는데 밸류에이션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일스톤으로 받을 수 있는 그 금액들 그것도 이제 허들이 이제 밝혀지진 않았는데 계략적으로 추정을 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수치들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매출액이 늘어나고 밸류에이션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머크라는 게 이제 밝혀졌기 때문에 다른 대형 업체들하고도 이제 추가적인 기술 수출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뭐 3천당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오 시밀러 아일리아 서부 이제 유럽 쪽이죠. 서부 9개 국가에다가 추가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비만 치료제인 세노바메이트죠. 세마글루타이드가 이제 그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물질에 대한 특허가 만료가 됩니다. 그 뭐 중국에서는 2026년도다 지금 법정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물질 특허가 끝나면은 다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형도 이제 노보노디스크가 특허들을 거의 대부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이제 약물을 흡수시키는 흡수 촉진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여러 이제 제형 특허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물질 특허가 만료가 되더라도 제형 특허가 걸려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카피 약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3천당 제약이 이 이제 투과제를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요번에 이제 미국 기업하고 이제 독점 판매에 관련한 텀시트를 체결을 했다. 이거는 이제 지금 당장 뭐 매출이 나온다기보다는 향후에 그런 이제 개발을 해서 매출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그런 점이 부각됐다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HLB는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이제 신약 그 결정일이 5월 달입니다. 이제 리보세라닙하고 캄렐리주맙 간암 1차 치료제로 승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결정이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굉장히 특징적인 게 무슨 이벤트가 있으면 그 전에 주가가 오른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결정이 나야지 주가가 움직이는데 우리는 미리 움직이죠. 그러니까 미리 움직이고 나면은 할 거는 단 한 개밖에 없습니다. 되든 안 되든 무조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점이 조금 많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저번에 출연해 주셨을 때도 그 부분을 좀 찝어주셨잖아요. 네, 보통 미국 기업은 임상 결과 나오기 전에는 주가 움직임이 크지 않다가 이게 임상에 성공하면 그 이후로 주가가 땅 뛰고 임상 실패하면 그냥 뭐 흘러가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임상에 성공하든 실패하든 관계없이 임상 발표 전에 기대감을 잔뜩 가지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가 성공 실패 관계없이 주가는 떨어지더라. 이게 어저께 이제 저도 이제 영상을 통해서 한번 그 소개를 해드린 미국의 그 주요 우울증 치료제를 그 주요 우울증 치료제를 개발하는 업체인데요. 임상 3상이 어제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아주 얌전하게 빠져요. 긴장하는 것처럼. 뭔가 이제 시험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좋아해야 되는 건지 긴장되잖아요. 내가 중요한 시험을 봤는데 제가 막 좋아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약간 긴장하고 뭐 이제 뚜껑 열기 두렵고 이런 게 이제 당연한 건데 주가가 그래서 계속 약간씩 흘러내립니다. 그러다 어제 이제 23% 이제 올랐거든요. 뚜껑 열어보니까 굉장히 만족스럽게 성공적이었다. 이제 그런 예인 거죠. 그래서 어저께 동시에 또 유상증자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HLB하고 완전히 거꾸로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미리 주가 다 올리고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유상증자든 자금 조달은 벌써 다 했죠. 추가로 또 하긴 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그 전에 의사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걸 성공이라고 생각해서 미리 사세요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실패라고 볼 수도 없는 거고 확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재료들이 나오면서 그 성공 확률이 올라가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래도 굉장히 그 리스크라는 건 있는 거죠. 앞으로 지금 한 달 정도 남았죠. 발표되기. 그래서 주가가 대단히 이제 궁금합니다. 어떻게 움직일지. 그래서 저는 5월 16일 날
그 이후의 주가를 한번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공했으면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더 올라갈지 더 떨어질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5월 16일이 한번 기대가 되네요. 네, 제가 정확히 날짜를 맞는지 모르겠는데 5월 16일 다시 한번 저도 체크하겠습니다. 네. 그럼 대표님, 이런 애들은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이슈가 붙었기 때문에 이제 네.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올라갔다고 네.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럼 혹시 좀 비슷하게 이런 애들은 이미 올라간 거고 좀 비슷한 이슈를 좀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좀 후속 종목들은 또 어떤 게 있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임상, 삼상이든 그렇게 이제 재료가 완전히 그 노출되거나 아니면 임박하거나 이런 업체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리가캠 바이오 같은 경우가 저희가 이제 쭉 지켜봐야 되는 업체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기적인 경쟁력이라든가 회사가 자금도 확보를 했기 때문에 향후에 공격적으로 그 연구 개발을 통해서 이제 물질을 발굴해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리가캠 바이오 같은 회사들, 그 다음에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이제 회사도 반감기를 늘려주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현재 보유 자금도 한 3년 정도는 무난히 이제 연구 개발할 수 있는 자금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 수출한 경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잘 지켜봐도 그런 좋은 업체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레고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앞서 글로벌 트렌드라고 말씀하셨던 ADC 또 관련 주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 기업을 오리온이 이번에 네, 투자를 했죠. 예, 그 인수를 했죠. 자회사입니까? 관계사입니까? 이렇게 아마 자회사로 이제 편입이 됐는데요. 유상증자 형태를 통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주들은 어떻게 보면은 미국 같으면은 대박을 치고 나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친 거죠. 그래서 특정 회사가 사간다 그러면은 대부분 그 회사 주식을 미국에서는 전부 다 사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조에 사간다 그러면 2조를 전체 다 사죠. 특정 기간에 특정 가격에 그 주식을 전부 다 매수를 해줍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 형태를 취했어요. 그리고 유상증자 가격도 프리미엄을 주지 않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그 주주들이 약간 황당하기도 한 거죠. 이런 케이스를. 그래서 저도 이런 케이스는 이제 처음 봤고, 이렇게 이제 그 M&A가 된다 그러면 정말 M&A는 별 재미없는 거다라고 국내 투자자들이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한 50% 이상의 프리미엄은 대부분 받고 매각을 합니다. 주가는 그 다음날 올라 있고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경우는 주가가 떨어졌죠. 그래서 약간 뭐라 그럴까요? 향후에 이제 그 우리나라도 계속 조금씩 이제 발전해 나오고, 그 다음에 자금이 풍부하지를 아직까지는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의 체력을 가진 회사들이 마음껏 투자를 해서 큰 규모의 회사라고 그래도 한 번에 사들일 수 있는 자금력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그렇지 못한 거죠. 오리온도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자금의 한계고. 그래서 약간 변형적인 형태. 그러니까 경영권은 그냥 기존 주주들에게, 대주주에게 남겨주고 소유만 가져가는 그런 약간 하이브리드 형태의 그런 M&A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주가가 이제 빠지면서 어느 정도 그런 재료들은 반영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는 그런 리스크는 있습니다. 이제 소유와 경영이 확실하게 분리돼서 이제 서로 간의 책임을 다 하느냐, 아니면 분쟁이 일어나느냐,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워낙 이제 기술적으로 잘 하고 있는 업체고, 그 다음에 최근에 내세운 그런 전략들이 저는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건 자금이 들어왔죠. 한 4천억 원가량 이렇게 들어왔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자금, 그 다음에 내년에 얀센에 기술 수출한 게 걔네들이 이제 옵션을 행사하게 되면 2,600억 정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자금을 받으면은 거의 뭐 1조 정도 자금이 되는데,
1년에 한 1,000억 원 이상씩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연구 개발하거든요. 저는 그 전략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프로덕트, 물질들을 많이 발굴해 놓는 전략들. 그러니까 기존에는 한 2-3개만 개발을 하겠다라는 전략이었는데 이걸 4-5개로 늘리겠다라는 전략을 취했거든요. 이 전략은 경영자가 상당히 잘 보고 이제 취한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5년 후에는 빛을 발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번 오리온이 인수한 거에 있어서 굉장히 좀 처음 보는 형태가 많았어가지고 네. 좀 생소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주가도 사실 좀 뭔가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기보다는 계속 뭐지 하면 좀 지지부진한 네. 그런 형태가 좀 나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워낙 이제 ADC 이 자체도 그렇고 그 다음에 기술 수출을 워낙 이제 잘 해냈죠. 암젠, 얀센 이렇게 큰 빅파마 중심으로 최근에 이제 기술 수출을 연이어서 했거든요. 그러면서 한 단계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개발하고 있는 물질들도 굉장히 좋은 물질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AACR에서 부작용을 낮추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고 했었는데 이 회사의 그 콘졸 기술이 부작용 측면에서 굉장한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약물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한 2-3개 정도 강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 점들은 다른 회사에 비해서 강점으로 이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계속 발굴하는 물질들을 아마 빅파마들에게 잘 팔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대표님, 근데 앞서서 이제 AACR에서는 이제 글로벌 트렌드가 발표됐던 게 이제 ADC, 요게 좀 대표적이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요거에 이어서 사실 좀 더 큰 행사라고도 볼 수 있을 아스코 개최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혹시 좀 주목해볼 만한 트렌드가 새롭게 있을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ADC가 역시 이제 그 화두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암백신이 또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암 백신이요? 예. 그래서 기존의 그 면역 항암제인 키트루다를 사용하면서 치료를 하면서 같이 암백신을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모더나가 지금 임상 3상을 2개를 하고 있습니다. 비소세포 폐암, 그 다음에 흑색종 이렇게 2개를 하고 있고요. 두 경부암에 대해서도 최근에 임상 1상을 했는데 굉장히 데이터 좋게 나왔다 이렇게 발표를 AACR에서 했고요. 그래서 아스코에서는 아마 임상 이제 3상의 그런 데이터들을 쭉 발표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ADC는 워낙 이제 많은 파이프라인들을 지금 연구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부터는 화두입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무조건 앞으로는 많은 파이프라인들이 연구되기 때문에 임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아마 계속 이제 좋은 성과들을 발표를 할 거예요. 맞아요. 사실 근데 대표님 ADC가 작년, 재작년에도 이슈화가 되지 않았었나요? 됐었고요. 이게 그 에너투라는 약물이 나오면서 이제 화두가 되기 시작한 거죠. 본격적으로 이제 열린 거네요. 네, 본격적으로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ADC라는 치료 물질이 나왔었는데 치료 효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암세포로 약물을 보내면 기존의 약물들은 그 암세포만 죽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약물을 보내면 이 항체하고 링커가 이 약물하고를 딱 끊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약물이 분해되면서 약물이 그 해당 세포를 죽이고 옆으로 가서 그 옆에 있는 세포를 또 죽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처음 타겟하는 그 항원이 숫자가 적더라도 한 번 들어가게 나면은 일당백이죠. 계속 이제 옆에 있는 암세포들을 차례차례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 효과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던 거예요. 그런 그 이제 치료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더 부각을 받기 시작한 거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치료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게 잘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뭐 허투로우라는 말씀을 혹시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허투라는 게 이제 항원입니다. 암세포가 특히 많이 가지고 있는 항원입니다. 이 허투라는 걸 타겟팅 하는데요. 허투로우라는 건 숫자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타겟할 수 있는 이 허투가 별로 없으니까 다른 기존의 치료제들은 효과가 별로 안 나타났던 거죠. 그러던 와중에 이 에너투라는 게 나오면서 허투라는 게 별로 많지는 않아도 그 안으로 약물이 들어가서 옆에 있는 암세포들을 차례차례 죽인 겁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이렇게 이제 그 절단형으로 비절단형이 아니라 절단형으로 나와서 분해되면서 치료 효과가 많이 나타나는. 그래서 아마 올해도 물론이고 내년, 내후년에서 계속 이 ADC라는 것은 화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의 모든입니다. 모든 그 이제 빅파마들이 다 이 기술을 확보를 했고 M&A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파이프라인들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아마 이 파이프라인들만 뭐 10개 이상씩 다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뭐 그 리가켄 바이오만 하더라도 5년 후에는 한 30개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플랫폼 물질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는 이제 조금 더 안전하면서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개발하기를 많이 원하는 거죠. 이제부터는 얼마나 좋은, 그러니까 베스트인이냐라는 거죠. 퍼스트인보다는 누가 더 치료 효과가 좋으면서 안전한 약물을 만드느냐. 지금은 간질성 폐질환이라는 ILD 그 부작용이 있거든요. 에너투도. 그래서 위험성이 아직도 있습니다. 치료 효과는 좋은데 위험도 일정 부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아까 TPD 말씀드렸고 암백신, 그러니까 메신저 RNA 암백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백신 맞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키트루다 특정 암에 대해서 아까 이제 예를 들어서 비소세포 폐암이다 그러면은 키트루다를 맞고 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맞듯이 또 맞는 겁니다. 두 개를. 그러면 이 암백신이 들어가서 면역 T세포,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키도록 자극을 시켜요. 그리고 특징적인 거는 그 암 환자에 맞는 그런 뭐 좀 어려운 용어로 신생항원이라는 그 환자에게만 그 세포 표면에 나 있는 그런 타겟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 T세포가 잘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쪽집게처럼 그 문제를 내주는 거죠. 교육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기존의 뭐 이제 범용적인 질문지가 아니라 쪽집게의 그 문제, 그 사람에게 맞는, 그 환자에게 맞는 백신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메신저 RNA가 굉장히 그 빠르게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메신저 RNA만 가능한 그 그런 치료 기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AACR에서도 이런 그 키트루다와 그 메신저 RNA 암백신으로 치료하는 그런 연구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모더나 쪽에서 데이터를 발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이 외에도 이중항체라든가 또 세포치료제 쪽, 최근에 카티도 그 적응증을 초기 단계로 확장을 하면서 다시 한번 2차 상승에 대한 기틀을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카티도 좀 주목해서 계속 살펴봐야 되고요. 면역 치료제 쪽으로도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암 치료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적응증을 서로 이제 확장해 나가는 그런 측면들도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됩니다. 이 배반포 그러니까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를 만드는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배아줄기세포를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배아줄기세포는 분화 능력이 만능이고 만능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어디로 튈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컨트롤을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숙제죠. 만약 했다 그러면 정말 대박인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치료 효과는 사실 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부작용으로 다른 암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 때문에 사실은 이 배아줄기세포 치료제는 굉장히 발전이 더뎠어요. 앞으로도 더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치료 효과를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두고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대표님, 우리가 지금 같이 어쨌든 제약바이오를 볼 때 있어서 가장 우선시 이제 금리 향방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그리고 이 금리는 그래도 하반기에는 인하의 기대감이 좀 있다라는 거. 그렇게 된다면 금리 인하와 함께 제약바이오 다시 한번 2차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체크해 봤었는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제 하반기에 미국에서는 대선이라는 또 큰 이슈도 있잖아요.
그래서 슬슬 이 대선 관련해서 누가 당선이 될까? 당선이 된다면 또 제약바이오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이 부분도 슬슬 좀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여쭙고 싶은 게 최근에 제가 이슈를 보니까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이라고 하면서 AI와 이 바이오 쪽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바이오 쪽으로?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은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가져가지고 이 부분을 여쭙고 싶은데 실제로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바이오 산업의 성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인지 좀 궁금하네요. 사실 뭐 바이든이 되든 아니면 트럼프가 되든 이제 바이오 산업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 강조될 수밖에는 없는데요. 그 2023년에 미국 정부가 공개한 핵심적인 기술에 대한 그 미국 정부의 표준 전략 보고서라는 게 발간이 됩니다. 이 안에서는 바이오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이제 포함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받거나 이런 것들은 진행이 안 됐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래서 향후에 이 바이오 쪽에서도 보조금이 지급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이제 저는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공화당이 당선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재밌는 게 이 그 빅파마들 큰 그 자금을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 이 빅파마들을 보면은 연구개발에 거의 빅파마 10대 기준으로 보면 14조 원 정도를 쓰거든요, 1년에. 그런데 마케팅 비용으로는 28조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케팅 비용 중에서 일부는 다 정치권으로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들어가는 비중이 공화당이 한 7, 80%, 그 다음에 민주당이 20, 3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 쪽에서는 당연히 바이오 산업에 우호적인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당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공화당이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다, 환경이. 그래서 그런 측면, 그 다음에 이 바이오 산업의 중요성은 아마 이 정부를 가리지 않고 앞으로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거는 뭐 바이든 정부에서도 이 보안이라는 측면, 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에도 그 중국과 나를 세우면서 대립각을 세우면서 이제 더욱더 이제 바이오 산업에 또 핵심 기술뿐만이 아니라 생산 기술까지 확보를 해 나가고자 하는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도 좀 여쭙고 싶었거든요. 사실 최근에 미중 간의 갈등 관계가 점점 심화되면서 이게 또 바이오 쪽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던데 이게 좀 어떤 식으로 나오고 있는지와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산업은 또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대표님. 최근에 보면 중국에 대한 공격이 아주 노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렇죠. 그 생물보안법, 그 다음에 민간인들에 대한 민감 정보 이제 보호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발효가 되면서 중국 기업들을 아주 그 지목을 해서 딱 집어서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법안들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하고 그 다음에 지난 3월에는 또 이제 미국 의회의 자문기관에서는 그 바이오 기술과 관련한 국가안보위원회에서 어떤 백서를 발간을 했는데요. 이 백서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뭐냐면 중국을 집어서 중국에 하고 그 미국 간의 그런 바이오 인프라, 그 다음에 기술들에 대한 격차를 조사해서 보고하는 그런 근거들을 마련을 했고요. 또 그 정책적인 옵션을 또 제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제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과거에는 바이오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미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리고 바이오에서는 제약 바이오죠. 헬스케어 측면에서는 우위이면서 이 우위가 미국을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미국의 안보를 보호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 중국으로 이렇게 하다가는
그 주도권을 뺏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도권을 만약에 뺏긴다 그러면은 미국의 안보가 앞으로는 보호받는 게 아니라 바이오 산업에 의해서 위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정책자들은 바이오를 안보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을 시키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안에서는 그 의약품을 생산하는 시설이 의외로 없습니다. 근데 화학 의약품과 관련해서는 인도하고 중국의 거의 전 세계의 7, 80%가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바이오 의약품으로 넘어오더라도 우리나라, 그다음에 중국, 일본, 그다음에 론자 같은 스위스 이렇게 이제 미국 이외의 지역에 다 분포를 돼 있는 거죠. 아무리 핵심 기술이 좋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약이 필요한 거지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닌데 기술도 필요하죠. 그런데 막상 이제 위험에 닥쳤을 때는 약이 필요한데 정작 이 약품을 생산하는 곳은 전부 다 해외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을 철저하게 배제를 시키면서 우방국으로 하여금 미국 내에서 바이오 생산 시설을 만들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바이오에 있어서 미국이 그 생산 시설, 워낙 이제 생산 시설이 없으면은 생산을 할 때 그 노하우 이런 것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할 수 있는 인력도 없는 거죠. 지금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게 뭐냐면 그 맥켄지에서 발간한 그 보고서가 아주 충격을 주었는데 향후에 그 10년 후에는 제조업의 3분의 1이 바이오와 연관된 제조업일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제조업의 3분의 1은 바이오가 섞인 융합된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얼마로 봤었냐면 제조업을 10조 달러로 봤습니다. 10조 달러면 자동차가 지금 한 2조 달러 정도 되죠.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는 제조기술은 생산기술 아니겠습니까? 예. 생산기술이 없는 미국, 지금처럼 없는 미국, 바이오에서 네. 그거는 제조업에서의 경쟁력을 잃는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 가져오지 않으면은 미국의 미래는 제조업 미래는 없다. 이렇게 이거는 확대 해석이 아니라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의약품으로 지목을 한 게 그때 이제 유전자 가위 기술, 그 다음에 그 NGS라는 유전자 서열을 분석하는 기술, 그 다음에 합성 생물학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이 아마 향후에 이제 제조업에 부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향후의 제조업은 바이오 산업이 결정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그것은 생산 기술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합성 생물학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생산 기술입니다. 그것을 이제 생산할 수 있는 그 생산 노하우가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아주 먼 미래에 이런 방향으로 가다가는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격차가 너무 크게 벌어지는 게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그래서 생산을 가급적 미국에다 해라라는 거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미국에서 장사하는 우시를 너네 동네 집으로 가라고 아예 내쫓은 겁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미국 공장으로 늘릴 것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면서 미국에다 팔 거야라는 생각은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나이브한 생각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요. 그래서 발빠르게 움직인 게 론자가 이제 공장을 인수를 합니다. CMO 공장을 인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며칠 전에 또 후지필름이 앞으로 그 공격적으로 생산 시설을 향후에 그 5배로 크게 늘리겠다라고 하고 미국에다가 12억 달러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12억 달러를 투자를 해서 미국의 생산 기지를 CMO 생산 기지를 짓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보안과 그 다음에 향후 미래에서 이 이제 바이오 제조와 관련한 게 얼마나 중요하고 핵심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뭐 일반 투자자들뿐만이 아니라 정부가 좀 깊이 있게 이제 인식을 하고 그냥 말뿐만이 아니라 투자를 진짜 적극적으로 실질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도 노골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내도 핵심적인 기술과 생산 기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바이오 제조가 엄청나게 앞으로 더 중요해지겠구나 네. 라는 생각을 좀 갖게 하는데, 이게 좀 얼핏 보면 반도체와 되게 비슷한 흐름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네. 무슨 말이냐면 결국 미국이 이게 뭐 치포 동맹 이런 걸 또 했던 게, 그러면서 또 반도체 지원을 엄청나게 계속 퍼붓고 있는 게, 네. 자체적인 설계 기술은 있지만 실질적인 반도체 생산을 하는 게 맞아요. 없더라. 네.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위탁 생산을 맡겨놨는데, 이러지 말고 미국에 생산 기지를 많이 좀 해놓자. 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생산 주된 기업들의 투자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대만의 TSMC라든지 삼성전자를 우리 쪽으로 좀 공장을 지어라, 보조금 줄게 네. 했던 느낌이 이번 좀 바이오 산업에도 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도 드네요. 예. 미국이 이제 한마디로 좀 이제 속된 말로 열받았던 게, 개념을 만들어내면 미국 사람들이 다 이제 만들어냈었는데, 예, 예. 개념이 미국에서 나왔는데 왜 그거를 이제 생산하는 거는 전부 다 다른 나라에서 하면서 돈들은 다 버는 거 아니냐. AI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게, AI로 쭉 이제 개념을 깔아놓으면은 그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돈을 버는 데는 확실히 한국 사람들이 잘할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한 그 4, 5년 후부터는 굉장히 재밌어질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 개념을 만드는 게 돈이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물건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하더라라는 게 미국 사람들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반도체, 자동차, 그렇죠. 예, 이게 이제 다 그런 이제 학습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들어와서 다 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용이 계속 높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앞으로는 고용이 잘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을 잘 쓰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계속 안 줄어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사실 경제적으로도 미국이 이런 식으로 계속 리쇼어링 하니까 네. 이 고용도 좋아지고 경기도 좋아져.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쓰니까 물가도 높아져. 네. 그러니까 이거 뭐 금리가 단기간에 급격히 낮아질 수가 있겠느냐. 네. 이렇게까지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가 빠른 속도로 내려가기를 원하기보다는 네. 아마 옆으로 쭉 횡보하는 구간에서는 이제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는 그 정도 환경에서는 위로 튀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과거 비교했을 때 지금 수준이 그렇다고 엄청 높은 수준도 아니니까. 맞아요. 그리고 이 정도에서는 그냥 바이오에 괜찮은 그런 기술 가진 업체에다가는 투자를 하고 싶어라는 생각들이 이제 점차 들 거거든요. 그래서 금리에 대해서 막 놀래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쵸. 예, 어느 정도 내성이 생겼고요. 기업들은 자금만 들어오면은 그 이제 발전 속도는 훨씬 더 그거보다 빠를 수 있다. 할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예. 그래서 금리의 내성이 생기면서 이제 그 금리하고 그다음에 그 바이오텍하고의 주가의 그런 내성, 서로 간에 이제 엇갈린 방향들이 조금씩 뭔가가 이 틀이 깨지는 그런 형태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번에 대표님께서 나와주셨을 때 이 자본력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도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리 수준이 이어진다고 봤을 때 이 자본력이 마를 만한 기업이느냐, 아니면 좀 자본력이 그래도 한 2년, 3년 좀 여유가 있는 기업이느냐, 예. 이런 걸 좀 잘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네. 그 부분은 앞으로 사실 더 중요해질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업체들 보면 작년 말 기준으로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본 결과에 이제 현금 가용 연수,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돈으로 몇 년을 버틸 수 있느냐 하는 건데, 평균 40개 종목을 그 안에서 이제 뭐 거래가 정지된 기업들이 있어요. 한 4개 정도를 빼고 나면은 아마 돈을 잘 버는 업체들, 그 업체들까지 빼면 한 34개 업체들 중만 이제 계산을 해보면 2년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그게 작년 6월에는 0.8년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래도 많이 늘은 거네요. 예,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많이 늘기도 했지만 거래 중지된 업체는 제가 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약간 이제 숫자적으로 올라간 측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남아있는 업체들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이제 올해 내년 가면서 자금을 풍부하게 그래서 이제 아까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가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미국 업체들만큼이나 유리합니다. 그래서 1조 정도 가지고 있는 회사가 그렇게 바이오텍 중에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금력을 가지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가면서 그 후에 마일스톤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얻어낼 수 있다 그러면 주가 속도는 빨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업체들을 이제 잘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아까 그래서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3년치를 가지고 있으면서 올해 만약에 기술 수출을 추가적으로 한다 그러면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3년 이상치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 업체들이 유난히 또 기술력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또 돈이 몰려 있어요. 이게 또 선순환이 계속 되는 네, 거네요. 선순환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작년부터 그 현금 가용 연수라는 것을 작년 말 올해 해가지고 제가 보다 보니까 1 이하로 2년 연속 떨어진 회사들은 굉장히 위험해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이런 업체들은 투자를 조금 자제하는 편이 낫겠다라고 저의 나름대로 이제 기준이네요. 기준을 그죠? 네. 세워 가고 있고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대표님. 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제약바이오 산업의 향후 이제 성장 전망에 대해서는 너무 좋게 보여지는데 네. 그 중에서 핵심 기업을 찾는 게 참 어려워서 네. 이걸 어떤 기준으로 좀 선별을 해야 될까를 따져봤는데 대표님께서 방금 설명해 주셨던 자본력. 네. 네, 그래도 한 3년 이상 연구 개발할 수 있을 만한 탄탄한 자본력이 있는 기업들 네. 위주로 네. 그 중에서도 정말 핵심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가, 네. 이게 임상 결과가 얼마나 되고 맞아요. 있는가, 네.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좀 뽑아내보면 사실 글이 또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속히 말해 이제 좀 더 제약바이오에 좀 좋은 시기가 왔을 때 보다 더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핵심 기업들을 이런 식으로 좀 선별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조금 전에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자본 시장에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그 기업에 집중적으로 자금을 몰아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투자자로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거고 산업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작년 2년 동안 굉장히 급격히 올라오면서 경쟁력이 없는 업체들은 주가가 지금도 계속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현금 가용 연수도 계속 일정 부분 아래에서 허덕허덕 맞춰가고 있어요. 1 이하로 계속 맞춰갑니다. CB를 발행하고 유상증자를 하면서 계속 이제 맞춰가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런 업체들 중에서 굉장히 나중에 빛을 보는 회사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어려워질 겁니다. 확률 싸움이 사실 많이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이 바이오는 숫자 싸움입니다. 그래서 확률이 낮으면은 그냥 확률 낮은 대로 우리가 그렇게 대해주면 되는 거죠. 확률이 높다 그러면 그렇게 높은 겁니다. 물론 이제 그 확률이 우리를 속인다 할지라도 계속 확률을 쫓아갈 때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대표님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한 게 결국 아까 이 미중 간의 바이오 분쟁에 있어서 결국 미국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바이오 제조 시설을 미국 쪽으로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여준다. 네. 이런 쪽으로 더 투자 활동이 집행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가운데 국내 기업이 수혜를 기대하는 건 좀 어려울까요? 대표적으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이런 바이오 제조 쪽으로 CMO, CDMO 하는 전문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론자가 굉장한 수혜를 보고 있고요. 지금 우시 바이오텍이 이제 우시가 빠져나간 그 공간을 지금 론자가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CMO라고 하더라도 CMO 중에서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하나는 그 바이오텍들이 아직 치료제를 만들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그 연구개발을 임상용으로다가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치료제로 아주 상업화돼 가지고 이제 만들어 주세요 하는 게 있죠. 이쪽은 빅파마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은 바이오텍이 하는데요. 네. 지금 론자하고 그 우시는 철저하게 그 바이오텍 중심으로 영업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은 아시는 것처럼 대기업 중심으로 해서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삼성 바이오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빈 공간은 바이오텍들이 이제 남아 있는 거거든요. 우시가 빠져나가면서 이제 고객들이
바이오텍 고객들이 남아 있는 겁니다. 네네. 요거를 론자가 많이 가져갈 텐데 이 시장을 먹으러 공격적으로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아직까지도 미국 쪽에 적극적으로 투자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밝히지는 않고 있는데요.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아마 셈법이 굉장히 복잡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 삼성이 지금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게 크게 바이오도 있겠지만 반도체도 있고. 있죠. 야. 결국은 미국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아마 미국 공장도 부지를 선정하려 이제 한다라는 얘기를 벌써 뭐 1, 2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짓는다는 얘기도 곧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만큼 미국은 지금 삼성을 필요로 하겠다고도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생산 기술에 있어서는 워낙 이제 삼성이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보조금을 보조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들어오면은 대부분의 아마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마 그 안에서 미국 안에서 다시 이제 순환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국내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이익을 받고 국내 한국이 얼마나 이익을 받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미국 쪽에 가서 영업을 하지 않으면 기회조차도 없고 소외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대부분은 미국으로 진출하지 않을까 그렇게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최근에도 보면은 막 삼성한테 보조금 왕창 줄 테니까 와라 뭐 이러고 있는데 바이오 쪽으로도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야, 이제 삼성의 선택도 또한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또 미중 간에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 중국 쪽으로의 수출 비중이 워낙 큰 나라이다 보니까 네. 양쪽을 이제 한쪽이라도 놓치는 게 좀 아쉬운 상황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런 지정학 리스크가 걸려있는 상황 속에서 한쪽을 택해야 된다면 그 선택을 또 잘 해서 네. 최대한 유리한 쪽으로 네. 입장을 좀 취하고 그 안에서의 또 이득을 좀 가져가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대표님 오늘도 나와주셔서 굉장히 다양한 말씀 해주셨는데 네. 참 대표님과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 저로서도 바이오 관련해서 자신감이 점점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알려주신 기준을 토대로 네. 나름대로 또 핵심 기업을 열심히 또 발굴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 혹시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 응원하는 마음으로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네. 금리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지정학적 리스크 이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바이오 종목도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매니저 생활할 때 이렇게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 의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뭐 가릴 것 없이 전부 다 떨어질 때는 좋은 종목으로 조금 더 비중을 늘리는 작업들을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일들은 별로 그렇게 할 게 없고요. 그래서 좋은 종목으로 자꾸 추리고 그다음에 기존에 제가 좋게 봤던 종목들이 맞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금리가 계속 이제 바이오 시장을 위협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시장, 전쟁이라는 것도 모두 이제 시작을 하면 끝이라는 게 있고, 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냥 올라갈 것 같지만 또, 이제 서서히 우양하양하는 그런 흐름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안정적인 금리 흐름이 나타날 때, 우리가 보고 있는 뭐 현금이라든가 아니면 글로벌 경쟁력, 그 다음에 기술 수출 능력, 이런 좋은 이제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바이오 업체들은 상승 속도가 굉장히 빨리 회복을 하더라라는 경험치를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면서 오늘 부자TV에 나오게 돼서 대단히 즐겁고 고마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제가 부자TV에 나왔을 때 그 실전 스터디라는 바이오 스터디를 시작하기 전이었습니다. 지금 열심히 이제 그 구독자분들과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이오에 대해서 이렇게 떨어지고 이럴 때 글로벌 기업, 그 다음에 국내의 기업에 대해서 기업 분석을 직접 해보고 그 다음에 유니버스라는 것을 이제 미국 20개, 그 다음에 국내 20개 만들어서 하나하나씩 분석을 해보는 그리고 또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미래 바이오 성장성에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혜진 대표님 모시고 다양한 제약바이오 관련된 인사이트 또 들어봤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번 또 이 시기를 토대로 물론 지금 당장에는 조정을 받겠지만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이 또한 기회로 우리가 또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어떻게 또다시 잘 공부해서 핵심 기업들을 추려서 좋은 기회로 좀 삼을 수 있을지는 우리 함께 또 열심히 노력해 보자고요. 그럼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 응원하는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 되세요.